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반세기 동안 달 탐사에 나서는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가 지구를 떠났습니다. 현재 지구 원형 궤도를 벗어나 달 전위 궤도 투입을 준비하면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들이 이탈하는 가장 큰 원인은 사실관계 오류 등 신뢰성의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사람처럼 대하거나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경험은 이용 지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2차원 반도체에서 엑시톤이라는 입자의 움직임을 아주 작은 나노미터 수준에서 제어해 인공지능 시대의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K푸드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YTN의 새 프로그램 세계 주방 일주가 시청자들과 만납니다.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문화와 시장을 움직이는 현장을 추적한 첫 프로그램은 이번 일요일에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이탈의 가장 큰 원인은 신뢰성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생성형 인공지능의 사실관계 오류로 인해 사용자가 정보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부담이나 검증 비용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꾸준히 사용하는 이용자는 특정 연령대와 직군에 국한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사람처럼 대하거나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경험은 이용 지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포항공대 연구진이 인공지능 시대의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연구팀은 2차원 반도체에서 엑시톤이라는 입자의 움직임을 아주 작은 나노미터 수준에서 제어하고 이를 최대 8,300%까지 강하게 만드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반도체는 전자의 흐름으로 정보를 전달하지만 이동 과정에서 열이 발생해 에너지 손실과 성능 저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연구팀은 전압만 조절해 엑시톤의 이동 방향과 세기를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자 대신 엑시톤을 활용하면 열 발생을 줄여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 식탁 위로 스며든 K푸드의 진짜 이야기를 따라가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청자를 찾아옵니다.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문화와 시장을 움직이는 현장을 추적한 YTN 세계 주방 일주가 이번 일요일 첫 방송됩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 최대 항구 도시 독일 함부르크. 맥주와 와인의 전통이 깊은 이곳에서 최근 낯선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쌀로 빚은 한국 전통주가 바다를 건너 유럽 식탁에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묵직한 맥주가 익숙한 현지인들에게 투명하고 부드러운 한국 술은 신선한 자극으로 다가옵니다. K-팝과 드라마로 시작된 한류는 이제 유럽 곳곳에서 음식과 술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높은 규제와 긴 운송 과정이라는 장벽에도 불구하고 베를린 팝업 레스토랑에서는 전통주와 한식의 조합이 주목받았습니다. K푸드가 전 세계인의 식탁 위에 오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우리 음식의 맛과 건강함이 세계에서 진정성 있게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YTN이 세계 곳곳에서 변화를 이끄는 한국 음식의 여정을 담은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우리의 역사와 전통이 담긴 K푸드가 낯선 식탁 위에 스며들어 일상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K푸드 세계 주방 일주는 단순한 먹방 콘텐츠를 넘어서 우리 K푸드가 전 세계인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가 어떻게 시장과 문화를 움직이고 있는지 그 실체를 추적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인데요. 세계의 식탁을 향해 뻗어나가는 한국 음식의 여정, K푸드 세계 주방 일주는 이번 일요일에 첫 방송됩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이란에 대한 강한 공격을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이후 국제 유가가 반등한 가운데 전국 주유소 기름값도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유가 정보 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전국 주유소의 평균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어제보다 8.51원 오른 1929.79원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각 전국 주유소의 경유값은 1921.14원으로 하루 만에 8.38원 더 올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석유값을 보이는 서울 지역의 경우 휘발유값이 1966.34원, 경유값은 1942.57원으로 전날보다 각각 2.3원 안팎으로 상승했습니다. 전국과 서울 지역 주유소 석유값은 지난 27일 석유 제품 2차 최고 가격이 고시된 뒤 9일 연속 상승폭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달러 가치 상승과 시장 안정화 조치 등으로 지난달 말 외환 보유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236억 6천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39억 7천만 달러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외환 보유액은 지난해 12월부터 2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가 지난 2월 석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다시 감소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석유화학 제품인 합성수지 가격이 폭등하자 식품업체도 비상입니다. 나프타 대란 우려로 식품 포장지 값이 폭등한 건데 선금을 내지 않으면 재료를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익산의 한 커피 업체입니다. 코로나 시국 이후 2배 가까이 오른 커피 생두값에 허리가 휘던 차에 이제는 상품 판매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포장재로 원가 압박이 번졌습니다. 최근 포장지 업체로부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거기서도 지금 30% 하는데 우리는 20%로 해서 수급은 일단은 돼야 되니까 생산을 할 수 있으니까 막막한 상황입니다. 원인은 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나프타 가격 폭등입니다. 중화학공업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는 식품 포장재의 핵심 원료인 합성 수지를 만드는 데도 쓰입니다. 식품 포장지 업체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전쟁 전보다 원재료 가격이 50% 안팎 상승하면서 선금을 주지 않으면 포장지를 만들 때 쓰는 필름을 구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되는 대로 지금 원단을 수급받고 있는데 그게 원활히 공급을 못 받고 있어서 제품 납품도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원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한 오랜 기간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일수록 전쟁의 여파를 더 혹독히 견뎌야 하는 구조. 정부는 이번 달부터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농식품부는 포장재 수급 안정과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식품진흥원은 탈나프타 기반 대체 포장재 정보와 포장재 업체의 보유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현장 중심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동발 원자재 충격이 공급망 전체로 번지는 가운데 원가 상승과 수급 불안을 견뎌야 하는 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건설 현장마다 원가 상승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급등한 자재값을 바로 반영해달라는 업계 요구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포장공사의 핵심 재료인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생산하는 공장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로 원유 부산물, 아스팔트 공급이 점점 줄더니 지금은 아예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아스팔트 저장 탱크도 텅 비어 무게추 눈금이 0을 가리키고 아스팔트와 골재를 섞어 아스콘을 만드는 믹서기에는 먼지만 날립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자재인 아스팔트 가격이 전쟁 전보다 무려 70% 치솟아 공급이 재개된다 해도 걱정입니다. 저희는 시공사에 납품도 할 수 없는 상태, 아스팔트는 아스팔트대로 납품도 못 받는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에. 주재료인 아스콘을 구할 수 없으니 도로 포장공사도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원래 4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는 철이어서 이 차량들은 지금 공사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사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이 전부 멈춰 서 있습니다. 전쟁이 즉시 중단된다 해도 가격 안정화까지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공사는 더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장 적절한 시기를 놓쳐버리면 6월 장마철 앞에 있어서
도로 파손율이 엄청나게 높아갈 거고 그로 인해서 시민 안전에 문제가 이런 상황 속에 서울시가 이란 전쟁 여파로 급등한 자재값을 공공공사에 즉시 반영한다고 밝혔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발주부서용 참고자료 업데이트 주기를 6개월에 한 번 해서 한 달에 한 번으로 앞당긴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하던 방식이라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원자재 가격과 엄혹한 중동 정세 속에 실질적인 대책을 바라는 건설 현장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현대차의 고성능 전기 세단 아이오닉 6N이 2026 월드카 어워즈에서 세계 올해의 고성능 자동차를 수상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2024년 아이오닉 5N 이후 2년 만에 고성능 자동차 부문에 선정됐습니다. 아이오닉 6N은 최고 650마력을 발휘하는 동력 성능과 일상 주행의 편의성, 고성능 전동화 사양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월드카 어워즈는 북미 올해의 차, 유럽 올해의 차와 함께 세계 3대 자동차상으로 꼽힙니다. 사상 최대 규모 기업 공개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항공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상장을 앞두고 목표 기업 가치를 한층 높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2일 스페이스X가 기업 가치를 최대 2조 달러, 하나로 약 3,022조 원으로 평가받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애초 보도된 목표인 1조 7,500억 달러보다 14% 높아진 것입니다. 또 지난 2월 스페이스X가 xAI를 인수하면서 평가한 기업 가치 규모인 1조 2,500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반세기 만에 달 탐사에 나서는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 로켓이 지구를 떠났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임윤솔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먼저 아르테미스 2호가 무사히 우주로 향했죠? 네, 아르테미스 2호 로켓이 우리 시간으로 지난 2일 오전 7시 35분에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지구를 떠났습니다. 달 탐사를 위한 유인 우주선이 발사된 건 1972년 12월 아폴로 17호 이후 처음으로 54년 만인데요. 이번 탐사는 총 열흘 동안 110만 2,400km 거리를 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임무는 오리온의 생명 유지 장치 등을 시험하고 사람이 우주 방사선으로 인해 받는 영향 등을 확인하는 건데요. 현재까지 아르테미스 2호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우주선이 연소 과정을 거쳐 지구 원형 궤도에서 벗어난 뒤 달 전위 궤도 투입을 위해 점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주선은 커다란 팔자를 그리면서 달을 유턴하듯 한 바퀴 돌면서 달 뒷면 등을 관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명칭이 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인가요? 네, 그리스 로마 신화 보셨죠?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거에서 유래가 된 건데 아르테미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태양의 신 아폴로의 쌍둥이 자매이자 달의 여신으로 아폴로 계획의 후속임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장기 비전은 단순한 달 방문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달에 지속 가능한 유인 기지를 건설하고 이를 발판 삼아서 궁극적으로는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는 심우주 탐사의 원대한 여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달에 착륙하지는 않지만 우주비행사 4명을 탑승시켜서 우주선의 유인 운용 능력 전반을 실전에서 검증하는 핵심 테스트 비행인데요. 이번 임무에 성공을 하면 인류는 내후년 아르테미스 3호를 타고 달 남극에 발을 내디딜 계획입니다. 54년 만에 유인 우주선인데 이번에 탑승한 우주인 4명은 어떤 인물들인가요? 네, 이번 프로젝트에는 미국 나사 소속 3명이랑 캐나다 우주국 소속 1명, 총 4명의 우주비행사가 탑승했습니다. 이번 임무에는 역사적인 최초의 기록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먼저 이 선장인 리드 와이즈먼은 나사 소속으로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비행하는 임무를 경험을 했고요. 조종사인 빅터 글로벌은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 출신인데 달로 가는 최초의 유색 인종입니다. 또 임무 전문가인 크리스티나 코크는 여성 최장기간 우주 체류기간인 328일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 여성 최초 달 여행이라는 수식어도 얻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레미 한센 임무 전문가입니다. 캐나다 공군 전투기 조종사 출신이고
이번 프로젝트 참여자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인이 아닌 인물입니다. 이번에 참여하는 우주 비행사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먼 거리까지 탐사하고 돌아오는 우주 비행사가 될 예정입니다. 예. 근데 이번 프로젝트에 우리나라도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도 이번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아르테미스 협정에 서명한 10번째 참가국인데요. 아르테미스 협정은 평화적 우주 탐사와 투명성, 상호 운영성, 그리고 우주자원 활용 규칙 등을 담은 국제 원칙 선언입니다. 우리나라 우주항공청은 이를 기반으로 달 탐사와 국제 우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다누리 달 탐사선이 확보한 데이터 역시 아르테미스 계획과 공유가 됩니다. 또 우주항공청은 지난해 5월 나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우리 기술로 만든 큐브 위성 K-라드 큐브를 아르테미스 2호 임무에 포함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단순 구경꾼이 아니라 당당한 파트너로서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달 탐사 프로젝트를 잘 준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 기술로 만든 이 K-라드 큐브 위성은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이 K-라드 큐브는 책가방 정도의 작은 이 큐브 위성인데요. 예. 이 위성은 아르테미스 2호에서 발사 직후 5시간 23분 뒤 지구에서 4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사출이 됐습니다. 달로 향하는 이 아르테미스와 달리 이 위성은 지구 주변 방사선을 측정하는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달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 K-라드 큐브는 지구 주변 방사선 영역인 베넬런 복사대에서 우주 방사선을 측정해 방사선이 우주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이 베넬런 복사대는 달이나 화성 같은 심우주로 나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영역인데요. 태양 전지판을 펼치면 전력을 생성하는데 이 전력을 바탕으로 우주 환경의 과학 측정을 하는 겁니다. 약 28시간 동안 정상 궤도에서 과학 측정을 진행하는데 위성과 탑재체 상태가 좋다면 2주 정도 추가 임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수집되는 관측 데이터와 위성의 상태 정보는 한국천문연구원으로 전송되고 발사 6개월 후에 전 세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담당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고타원 궤도인 반 알렌벨트 지역을 통과하면서 누적되는 방사선 양들을 측정하고 이러한 방사선 양의 측정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의 우주 탐사의 백데이터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후에 우리나라도 달 탐사 계획이 있다고요? 네, 우리나라도 오는 2032년 우리 기술로 만든 이 달 착륙선을 쏘아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가 6년 뒤 이 달에 보낼 착륙선의 착륙 장소가 30곳으로 좁혀졌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지난달 25일 달 탐사 임무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열흘 이상 임무가 가능하고 과학 탐사에 유리한 달 위도 40에서 70도 범위 내 30곳을 착륙 후보지로 선정을 했는데요. 또 이 착륙 후보지들을 분석해서 과학적 가치가 가장 높은 곳을 올해 말 최종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윤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서 제일 큰 다리를 무너뜨렸다고 공격 성과를 과시하며 이란에 너무 늦기 전에 합의하라고 압박했는데요. 대국민 연설에서 종전에 대한 뚜렷한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서 여론은 더 악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신윤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불꽃에 휩싸인 대형 교량 상판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그대로 붕괴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초 분량의 영상과 함께 SNS에 글을 올려 이란에서 가장 큰 다리가 무너져 다시는 쓸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관영 매체들은 이란 수도 테헤란 서부에 있는 고속도로 교량이 미군의 2차례 공습을 받았다며 사상자가 100여 명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더 많은 일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아무것도 남지 않기 전, 너무 늦기 전에 합의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릴 정도의 고강도 공격을 예고한 뒤 실제 추가 공격을 벌이며 종전협상 타결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That we are on track to complete all of America's military objectives shortly, very shortly. We are going to hit them extremely hard over the next 2 to 3 weeks.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과시에도 대국민 연설에 대한 비판은 미국 정치권 등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명확한 목표나 종전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고 승리 선언인지 확전 예고인지 메시지조차 엇갈린다는 겁니다. We know nothing more about that after this ridiculous rambling speech. 미 CNN 방송이 최근 미국민 1,200여 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란 군사작전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4%로 나타났습니다. 개전 직후 조사 때보다 7%포인트 하락한 반면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응답은 43%로 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는 더 큰 전쟁의 문턱에 서 있다며 무력 충돌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If the drums of war keep beating, escalation will only make all of these worse. The spiral of death and destruction must stop. 구테르스 총장은 또 현재 당사국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장 아르노 이란 특사를 현지에 급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으로 2-3주간 이란에 대한 강력한 추가 타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전 세계와 글로벌 시장은 그동안 레드라인으로 여겨졌던 원유와 발전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파괴 위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전쟁 관련 대국민 연설의 핵심은 두 줄입니다. 주요 목표는 거의 달성됐다와 앞으로 2-3주 동안은 더 강하게 공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 세계는 더 강하게 공격할 수 있다는 대목에 더 주목합니다. 문제는 발전소와 원유시설 공격 가능성입니다. 그동안 공격을 자제해온 이란의 국가 생존 인프라를 정조준했습니다. We're going to hit them extremely hard over the next 2 to 3 weeks.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where they belong. 미군 전력 배치는 이미 인프라 타격을 위한 실전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중동 해역에는 항공모함 3척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 주요 원유 시설이 밀집한 하르그 섬이나 해안가를 장악하는 데 필수적인 A-10 공격기가 30대나 투입됐습니다. 공수사단과 특수부대 수천 명이 전진 배치되며 제한적 지상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증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주식시장이 휴장하는 주말 연휴에 원유 시설을 기습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은 3일 성금요일에 증시가 쉽니다. 조기 종전 기대감은 사라지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국제 유가는 치솟았습니다. I think it's close to unprecedented, and so this is kind of back and forth with headline trading, especially around the war in Iran. What the resolution looks like. 이란은 협상 가능성을 일축하며 결사항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چون قطعاً به خطا می‌روید و به جایی نخواهید رسید. شما باید تاوان تجاوزی که آغاز کننده آن بودید را به ملت شرافتمند، عزیز و مسلمان پس بدهید. 조기 종전 대신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을 선택하면서 앞으로 전개될 2-3주간의 타격 수위가 중동 정세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유격체계 LAMD의 조기 전력화 계획이 마련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장사정포 유격체계의 시제품 전력화 계획을 반영한 체계개발 기본계획 수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애초 2031년쯤 계획됐던 LAMD 전력화 시기는 2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LAMD는 동시다발로 무리지어 날아오는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한 요격체계로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해 오는 2030년까지 8,400억 원대 연구개발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